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자료에 인쇄가 된 그 논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전대. 그게 발전대. 저한테 주어진 그 과제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뿌리가 뭐냐? 예. 그리고 그 정체성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안 들려요. 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뿌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뿌리는 한말의 엄격히 말씀드리면 조선조 말입니다만 조선조 말의 개화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개화파는 사상이 우선 개국을 해가지고 소위 문명 개화하자. 그리고 서양의 이 과학 문명을 우리가 도입을 하자. 거기서 이제 개화파 중에 온건파는 우리 정신을 지키되 과학 기술만 서양 거를 도입하자. 그다음 또 그 과학파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까지 이거를 다시 제고해야 된다. 특히 청나라하고의 관계는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갈린다. 미안해. 그 당시에 개화파는 그 당시에 이제 개화파가 뭐에 반대를 했는가 하니까 소위 민씨 정권입니다. 그 당시에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정권이 아주 그 수구 세력이랬었는데요. 그 수구파에 이제 이 반대를 하는 것이 우선 개화파의 주된 적이고,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갑신정변이라는 게 수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구파 몇 사람 죽었죠. 그 다음에 조선조 말의 또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소위 동학 사상입니다. 이 동학 사상은 원래 종교지만은 그 종교의 특색이 상당한 혁명 사상이에요. 이 세 가지 조류 중에서 개화파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개화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세대별로 나누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개화파의 비조를 개화파의 우두머리는 박규수 대감이라고요. 이 양반은 이 우의정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단히 그 박규수, 그 당시 박규수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박규수 영감은 대단히 깨인 분이 돼가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혹은 서양으로부터 좋은 그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개화하고 개국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위태롭다 이런 사상이 돼서 김목균이라든가 혹은 이 여러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기 7페이지에 이 박규수 이 세대라는 박규수하고 오경석, 이홍기 이런 분들, 그다음 이 세대가 이제 김옥균, 홍영식, 유길준, 박영효, 오세창, 이상재, 세대필, 윤치호 이런 분들이죠. 3세대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승만 박사, 안창호, 양기탁, 신용일 이런 분들입니다. 대개 연령이 20살씩 차이가 나요. 20살씩요. 그러니까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30대 뭐 30살 아들 보지만 옛날에 20살 아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세대의 강국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개화파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가 돼서 이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만든 독립협회의 아주 젊은 아주 열혈 회원이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박영효 공립 음모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서 사실은 사형당할 뻔했는데 미국 공사관에서 많이 청을 넣어가지고 대역죄 부분은 빼고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도망간 것만 다스려가지고 무기징역 하다가 한 4년 살다가 나중에 나왔죠. 같이 했던 사람들은 사형 다 했습니다. 말은 이분이 이제 이승만 이런 개화파 제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화파는 뭐냐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개화파는
말하자면 실학파에 또 실학 공리공론을 주로 하던 그런 학문에서 떨어져 나오는 실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 실학파 중에서도 여러분 박지원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요하이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이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 영감이에요. 이 박규수 영감은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김옥균이라든가 그 당시에 홍영식, 이런 박영효 이런 양반집 20대 청년들 과거해가지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갖고 예컨대 지구일을 갖다 놓고 벌려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이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벌리면은 조선이 세계 중심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따라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김옥균 같은 사람 무릎을 치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화 사사에 했죠. 그 개화파들이 무태살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다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잡혀 죽었죠. 그래서 서재필 같은 사람은 미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청나라 세력이 물러가면서 다시 그 도망갔던 개화파가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권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후기 개화파 또는 이기 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필 같은 사람은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는 사관생도를 했습니다. 사관생도인데 이 사관생도로서 부대타에 앞장서 있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도망갔었죠. 그 서재필이가 와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을 만들 때 거기서 이제 이승환 박사는 그 배우고 또 배제 학당에서 배우고 이런 이승환 박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국 보수 세력은 뭐냐? 이건 바로 대한민국을 설립한 세력이 한국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워가지고 오늘의 발전된 모습에 그 기초를 놓은 세력이 한국 보수 세력인데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이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죠. 또 일부에서는 그 왜 분단 국가를 만들느냐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운 보수 세력이 그만큼 또 말하자면은 부담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 않는 이 비판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오늘의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인 생성 과정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서부터 투자한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국의 신탁 통치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얄타 협정 때부터 깨뚫어 봐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소련한테 맡기겠다. 이승만 박사는 옛날에 독립운동 당시에 러시아가 마상의 마산포 같은 것도 빌리고 뭐 이권을 개입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 한반도에 진출해 온다는 이런 말하자면 러시아를 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를 개성한 게 소련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때부터 이 양반은 벌써 이 부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됐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절대로 신탁 통일은 안 된다 했는데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대단히 그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소 정책을 썼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하자면은 왜 친소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루즈벨트가 대통령 할 당시에는 소련의 혁명이 혼자의 말하자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과 미국이 협조를 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식의 대기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련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한반도 문제를 저하고 또 한편에는 그대로 만약에 독립을 시키면 이건 반드시 중국이라든가 혹은 러시아 쪽에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루즈벨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래서 말하자면은 뭐 30년 나중에 10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건 안 된다. 바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쪽 태평양 일본이 항복하기 넉 달 전에 4월 달에 돌아가셨죠. 급사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되셨는데
루스벨트의 참모들, 루스벨트가 있던 당시에 국무성에 있던 친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또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있고, 유죄된 사람도 있고, 기다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알저 히스 같은 사람이 한반도 정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간첩이다 아니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공산주의자 틀림없이 간첩이라는 것은 소련을 위해서 정보를 흘리는 간첩이고 이 사람은 이 말하자면 좌파 사상가들이에요. 이래서 이 박사는 미국에서 국무성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벌써 저를 받았습니다. 불신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해방되고 난 뒤에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한반도에는 군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는 비자를. 이래서 천신만고 끝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게 된 경우는 뭐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벌써부터 미국의 이 신탁 통치 방안이 저를 되면 한반도를 적화시킨다 하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1945년 12월 달 말에 모스크바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부 삼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가 하니까 번스라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번스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 말하자면 경력이 화려해가지고 트루만을 무시했어요. 트루만을 무시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루만하고 사이가 끝나가지고 결국 그만두게 됐지만은 자기 멋대로 그냥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갖다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의했느냐? 원래는 4대국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루스벨트 생각에 4대국을 하면은 소련의 발언권이 4분의 1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소련에서 제의한 것을 갖다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게 뭐냐? 먼저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 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38선 2부는 벌써 소련이 와가지고 사실상 정권을 만들었네. 이남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파 좌파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이분이 생각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북한은 뭐 이미 공산 수준에 들어갔고 남한 가지고 공산화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도 잘 안 되고 또 미국은 원래부터 이승만 박사는 배제하라고 했어요. 배제를 해가지고 여운형과 김기식을 통해가지고 합작 정부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하지 장물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승만 박사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말이 맞다고 뒤로 지원을 해줬어요. 여기 미 군정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신탁 통제 집행해야 되지만 결국은 옥신각신 하다가 47년 7월쯤 되면은 안 되겠구나. 벌써 저 유럽에서 이 동선 냉전이 더 본격화하게 됩니다. 특히 그 45년 이 8월달 이 47년 되면요, 뭐 이 추해 장관이다 뭐다 이런 게 나오고 벌써 이 미국하고의 약속을 소련이 어기고 동굴아파를 다 먹기 위해서 다 이게 공산화 위성국가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국무성도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신탁 통치안을 폐기해버렸죠. 폐기해서 결국은 유엔으로 가져가가지고 유엔 결의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한반도에 총선을 지켰는데 소련과 김일성이 안 받아들였죠.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인구 비례를 하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립된 겁니다. 자.